마이클 반데포페는 한동안 비트코인 차트에 대한 업데이트 분석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비트코인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전에 통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싶은데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보면 이번에 5만 달러 위로 한 번 더 랠리를 시도하고 그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을 확인하고 다시 4만 달러 부근까지 리테스트를 하고 이후에 반감기와 맞물려서 다시 5만 달러까지 반등, 여기서 다시금 저항을 맞고 4만 2천 달러까지 후퇴, 그리고 나서 올타임 하이 랠리, 이런 상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올타임 하이를 향한 랠리를 벌이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전체 통합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저가 매수 기회를 완전히 놓쳤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전폭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강세장 국면의 끝자락에 이르렀고 곧 올타임 하이에 도달할 것이다. 이후에 비트코인은 포물선형 움직임을 보이면서 슈퍼 강세 국면으로 진입을 할 건데 예상되는 고점은 3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절드 역시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비트코인 자금 유입은 2014년 이후 3번 모두 반감기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 강세장의 두 번째 국면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통합이 마무리가 되면 새로운 사상 최고치 경신, 이건 진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유입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2015년에서 2016년의 패턴을 비트코인이 반복을 한다라면 이번 2월에는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2015년과 2016년에 비트코인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고 다음해 1월에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같은 패턴이 이번에 다시 등장해 준다라면 2023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상승한 비트코인이 1월에 조정을 받고 2월에 다시 상승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워낙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거물급 기관들의 추가 진입 가능성, 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의 주인공은 찰스 슈왑입니다. 미국 최고 증권 거래소이면서 한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됐다가 다시금 살아나기도 했던 자산 규모 7조 달러, 고객 수 1270만 명을 자랑하는 찰스 슈왑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을 비롯한 외신들은 찰스 슈왑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반대하고 있는 뱅가드와 달리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인 피델리티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는 찰스 슈왑은 후발주자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경쟁사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선발주자의 자리는 블랙록과 피델리티에게 넘겨준 상황이지만 후발주자로서 좀 더 공격적인 수수료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럴 법한 게 지난해 출시된 ETF 600개 상품들 속에서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출시 열흘도 안 돼서 5위 안으로 이름을 다 올렸으니까 찰스 슈왑 입장에서는 배가 너무 아픈데 배알이 너무 뒤틀려서 똥도 못 사는 상황에 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나름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찰스 슈왑이 시장 분위기 눈치채고 발빠르게 대응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뱅가드의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이번에는 뱅가드의 ETF 글로벌 책임자 자넬 잭슨이 암호화폐는 미성숙한 자산이라면서 기존의 뱅가드 스탠스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역사가 거의 없다. 고유한 경제적 가치나 현금 유동성도 없다. 포트폴리오에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뱅가드는 앞으로도 비트코인 ETF나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즘 뱅가드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피델리티로 옮기는 미국 사람들, 물론 크립토 투자자들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었다라고 하는데, 뱅가드가 올해 연말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건 역시 너무너무 궁금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는 꽤나 문학적인 표현을 차용하면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투자를 지속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대는 종종 그것이 가장 큰 약속을 할 때 가장 자주 실패를 하고, 희망이 가장 차갑고 절망이 가장 어울리는 곳에서 종종 성공하고 난다. 이건 셰익스피어가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을 텐데에서 표현한 문장인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대를 걸었을 때 실망으로 끝날 수가 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불확실성과 변덕스러움을 표현한 건데,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모 심리에 휘둘려서 무지성 매수하다가 절망을 마주할 수가 있고, 시장이 급락할 때 절망을 느낄 수 있지만 이때 희망이 나타나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락할 때 매수하고 폭등할 때 매도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개미들은 보통 이걸 거꾸로 한다는 점, 그래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홀더들 역시 더 단단한 홀딩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보유자 대다수가 지금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보유 기간별 비트코인 보유 주소들의 보유 비율은 사상 최대치 바로 아래에 머물러 있고, 보유 주소수들은 현물 가격과 변동성 상승을 기다리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을 1년에서 2년 정도 보유한 주소들 가운데 잠재적인 매도 압력도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GBTC와 관련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석가 요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주간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ETF 이슈, 주간 골든 크로스, 200주 이동 평균의 지지, 이런 것만 봐도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대놓고 내비쳤습니다. 분석가 알레한드로의 경우에는 거대한 포물선형 랠리가 벌어지기 전에 급격한 조정이 한 번 더 진행될 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월에 36,000달러, 3월에 32,000달러, 4월에 28,000달러 이런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반은 이후에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5만 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온 그런 인물입니다. 과연 이번 반감기를 앞두고 이렇게 급격한 조정 양상을 다시금 벌이게 될지 역시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정도로 급락이 나오는 상황은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을 감싸 안아주는 가장 긍정적인 재료는 단연 기관들의 매집 흐름입니다. 이건 분석가 알리가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 추세 지수가 2년 최대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매집 추세는 온체인상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인데, 1에 가까울수록 더 큰 기관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반대 상황을 의미합니다. 알리는 매집 추세 지수가 지난 4개월 동안 1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고, 이건 더 큰 규모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추세는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관들의 매집 추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의 비트코인 축적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ETF 발행기관들이 축적하는 속도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굴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네크의 어드바이저 가버 거백스는 비트코인 ETF가 채굴자들이 매일 생산하는 물량의 5배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2억 달러 규모가 비트코인 ETF에 순유입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하루 평균 비트코인 4,700개가 시장에서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에 비트코인 900개 정도가 채굴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건 채굴량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비트코인 공급 충격, 시간 문제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상황이 참 아주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제외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액이 이틀 연속 GBTC 순유출액을 넘어선 것은 상당히 반가운 지점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20% 수준의 급락을 야기시켰던 결정적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GBTC 환매에 따른 매도 압력이었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스코프스캔은 그레이스케일이 2월 1일 기준 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비트코인 4,739개를 이체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GBTC를 제외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산 순유입은 비트코인 6,053개 2억 5,500만 달러 규모다. 이건 GBTC 매도 압력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48만 7,02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 보유량이 25% 정도 감소한 것이고 비트코인 14만 195개 58억 2천만 달러 규모가 유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 보유량과 관련한 업계 지각 변동이 발생한 것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상위 기업 탑5 순위를 보면 1위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48만 7천 개 정도, 2위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8만 9천 개 정도, 3위 블랙록이 6만 6,200개, 4위 피델리티 5만 9천 개, 5위 캐나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 퍼포스 인베스트가 3만 2천 개 정도 이렇게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긍정적인 소식이 더해졌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기관인 발키리가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수탁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발키리가 선택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은 비트고입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수탁 기관인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 수탁 기관으로 비트고가 지정되면서 발키리는 현물 ETF 발행 기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멀티 수탁 기관을 지정한 기업이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의 ETF 전문 기업인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는 다음 분기에 대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이 여러 수탁 기관을 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더 놀라운 상황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은 두 번째 수탁 기관 역할을 위해서 비트고와 제미니, 크라켄 등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리스크를 낮추고 커스터디 수수료도 함께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수수료 저가 경쟁이 아니라 이렇게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한다라는 보안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경쟁 양상이 조금 더 짙어질 거라는 점을 꽤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역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맥스는 지금 비트코인은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고 38,500달러 부근에서 심지가 달린 페이크아웃을 확인했다. 지금 바닥을 친 건지 아니면 추가 바닥 테스트가 나타날지 여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상승 추세에서 페이크아웃은 매수 타이밍을 의미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의미하는데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박스권 회복을 기다리거나 주간 추세 방향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단순화시키면 지금 상황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닥터 프라핏은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역해된 숄더 패턴이 형성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50일 지수 이동 평균과 20일 이동 평균에서 완벽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49,000달러를 찍었을 때 38,000달러 부근까지 한번 급락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던 인물인데 이번 전망도 과연 적중할 수 있을지 궁금하게 느껴지면서도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 젤레는 비트코인이 다시 50일 지수이동 평균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한 것을 강조하며 일주일 넘게 이 아래에서 보내다가 다시 돌파 이후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감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석가 알리가 정리한 비트코인 반감기와 관련한 4가지 핵심 고려사항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에 한 달 안쪽으로 조정을 받곤 했는데 2016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2020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 정도 조정을 겪었습니다. 반감기 이후 곧장 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반감기 이후 랠리를 벌인 비율입니다. 2012년의 경우에는 조정 이후 11,000% 랠리, 2016년에는 2,850%, 2020년에는 700% 랠리를 벌이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감기 이후 강세 기간인데 2012년에는 365일 동안 지속이 됐고 2016년에는 518일, 2020년에는 549일 동안 강세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반감기를 통한 최고가가 언제쯤 달성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과거 추세를 따를 경우에 내년 4월 또는 10월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자리하고 있어서 좀 더 목표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빼고 이 과거의 패턴 반복성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의 12개월 변동성이 12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자산관리회사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전략가 찰리 빌렐로가 공개한 내용인데 비트코인의 12개월 변동성이 2012년 1월 179% 최고치에서 2024년 1월 45%로 감소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변동성이 작다라는 것은 장기 보유자가 더 많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현물 ETF 도입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기관 지갑에 보관될 것이고 이런 비트코인은 데일리 트레이딩 물량이 아니다라는 점, 그렇게 장기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이 무척이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은 1월에만 76,000 BTC, 30억 달러 규모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을 때 겁나서 개미들이 패닉셀을 할 때 이걸 아주 그냥 스멀스멀 엄청나게 받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마도 다음 타자는 홍콩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자산운용사 하베스트 펀드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해버렸습니다. 물론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텐센트 뉴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춘절 이후 홍콩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 이렇게 나름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중국 춘절이 2월 10일이니까 빠르면 2월 중순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홍콩에서 거래될 수 있다라는 꽤나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관심사지만 이걸 신청한 곳이 하베스트 펀드라는 점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최대 규모의 펀드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운용 자산 규모가 2,3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사는 베이징에 있고 홍콩과 미국, 영국 등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 통화청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곳은 하베스트의 홍콩 지사인 하베스트 홍콩 코퍼레이션입니다. 중국의 세력급 자본이 아예 대놓고 홍콩 비트코인 ETF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나선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과연 홍콩의 이 같은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시 아주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7, 8개 정도의 헤지 펀드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1분기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블룸버그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베스트 펀드가 신호탄을 2월 중순쯤에 끊어줄 경우에 3월이 지나가기 전에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홍콩에서 출시되는 상황, 잇따라 출시되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4월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점에서 확실히 흥미진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꺼졌지만 그래도 올해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라는 전망이 공식적으로 등장해 준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회견을 통해서 올해 어느 시점에서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가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에 대해서도 역시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3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3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보증할 수준의 확신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판단되면 금리 인하를 올해 어느 시점이든 단행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걸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3월까지 충분한 수준으로 확인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빠르면 5월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금리 인하 단행 이런 부분이 나와준 것은 연준이 공식적으로 금리 전망을 변경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결국 데이터 몇 개만 몇 달에 걸쳐서 잘 나와준다라면 이 지긋지긋한 긴축 국면에서도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준이 금리를 한두 번 내린다라고 한국은행이 동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금리 격차가 최대 2%포인트 수준으로 7개월째 이어지면서 금리 역전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인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곧바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은 상당히 나이브한 전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